자, 10월 15일 수요일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우리 방과후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현대사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쭉쭉 해서 마지막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방과후 수업 총 30시간인데 주어진 시간은 30시간이었는데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좀 늦게 끝난 면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좀 급하게 우리가 지금 주차로 보면 5주 했더라고. 5주 월화수 이렇게 2시간씩 해서 5주 동안 그렇게 수업을 했고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연휴가 좀 있고 또 1차 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준비하는 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이고 그걸 목표로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든 안 되든 일단 시험장 가서 한번 부딪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잘 되길 아마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여러분들 몇 점 맞았다 점수 그냥 살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사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의 식민통치와 저항에 대해서 했고 그 밖에 이제 일제시대 국학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국문, 그 다음에 한글 보급과 관련된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학, 식민사관에 대응하는 민족주의사, 사회경제사, 실증사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배웠죠. 그리고 현대사로 와서 광복 이후에 여러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부터 쭉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이제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헌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억해달라 그랬죠. 1차 개헌 1952년 발췌 개헌 직선제로 바꾼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 간선제였어요. 그런데 직선제로 바꾸고 이승만이 2대 대통령으로 또 당선이 되죠. 근데 1954년에 2차 개헌을 합니다. 재헌헌법에 의하면 초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대통령들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 선생은 대통령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4.4.5.2 개헌이라고 하는 2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뭔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다가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부정선거의 결과 4.19 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이승만 정부는 결국 이승만은 하야를 하게 되죠. 거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야. 그리고 3차 개헌 허정의 과도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3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로 해야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단원제 하나의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처럼 상원, 하원이 있는 양원제로 가야겠다.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양원제로 헌법을 개헌을 하고 그걸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이 대거 당선이 되고 그래서 장면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윤보선이 대통령이었지만 그 당시 내각 책임제의 핵심은 내각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 내각에서 3.15 부정선거 한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데 그 당시엔 법이 없었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 그래서 4차 개헌을 통해서 소급 특별법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사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어. 지금 민주당 중심의 장면 내각이 구성이 됐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의 원래 직업은 뭐였어요?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은 투스타였고요. 그런데 자, 장면 내각은 민주당 중심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이게 떠드는 게 민주주의의 또 핵심일 수 있거든요. 서로 의견을 주장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부였습니다. 군부. 이때 장면 내각은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뭔가 통일도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구상하다 보니까 군비도 축소시키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군부 세력 중에서 박정희 등 그 군부 세력이 결국에는 1963년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해버립니다. 5.16 군사정변. 자, 그래서 장면 내각 무너지게 되죠. 장면 내각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장면 내각은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지금 장면 내각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뭔가 이 불안정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타개하고자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회의의 장을 박정희 자신이 합니다. 그래서 5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가고 직선제, 여러분들 직접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로 가고 임기는 그대로 4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원제였죠. 원래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되어 있는 양원제를 다시 하나의 단원제로 바꿔버린 게 바로 5차 개헌이에요. 자, 5차 개헌을 단행하고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가고 직선제로 바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가 어떻게 한다? 대통령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다음에 전역하고 대통령 선거 나갑니다. 대통령 선거, 이때 5대 대통령 선거 나가요.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를 우리는 3공화국이라고 합니다. 1공화국은 이승만 시기고요. 2공화국은 장면 내각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3공화국이 바로 이 1960년대 이 박정희 대통령이 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5차 개헌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헌을 보통 하게 되고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공화국도 바꿉니다. 그래서 3공화국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3공화국에서 뭐 했냐? 첫 번째, 한일 수교. 자, 당시 우리는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였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겠죠? 감정이 좋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과의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가 간의 교류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일단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야. 빠르게 성장시키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일 수교를 1965년에 맺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로 6.3 시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6.3 시위가 일어난 이유는요. 단순하게 한일 수교를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한일 수교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아. 붙어 있잖아요. 어찌됐건. 붙어 있으니까 교류는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청산할 거 청산하고 이런 문제들 청산하고 나서 깔끔하게 수교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저자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발로 6.3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정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또 돈이 필요해. 한일 수교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 1965년부터 75년 동안 75년까지 미국이 월남전, 여러분 월남전 들어봤죠? 월남전에 참전을 해요. 북베트남이나 남베트남이 싸우는데 월남전에 참전한단 말이야. 그때 미국이 처음에 우리 한국군 직접 참전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알겠다. 니네가 한국군이 우리 국군이 베트남전, 월남전에 참전하면 니네 무기들 다 현대화 작업을 해줄 거고 나중에 베트남이 통일이 되면은 그때 기업들 들어와서 뭔가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브라운 각서입니다. 브라운 각서를 하게 되니 이제 전투병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특히 할아버지죠. 군대에 갔으니까 할아버지 분들 중에 월남전 참전용사분들도 계셔요.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한일 수교도 했고요. 경제개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베트남 파병도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3공화국 이 박정희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하게 됐다. 우리 좀 이따 경제개발은 나중에 좀 맨 마지막 보면 거기다가 따로 띄어서 지금 내가 정리해놨거든요.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라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맞죠. 자, 우리 아까 대통령 2번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어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제에 철폐한 거죠. 박정희도 결국 2번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2번 하면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싶잖아. 그래서 6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바꾸고 3번까지는 하게 하자. 3번까지는 하게 하자. 4번은 아니다. 3번까지는 하게 하자라고 해서 6차 개헌을 하고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삼선 개헌이 6차 개헌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이 아니고 3번까지 가능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60년대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봐. 자, 70년대가 됐어. 이 70년대가 됐을 때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 미국과 소련의 그런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냉전 체제. 공산주의 소련과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소련과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주의 우파 미국 간의 이러한 냉전 체제가 있었죠. 그게 1960년대 후반부터 살살 녹기 시작해. 미국 대통령 닉슨이 대표적인 공산국가 중 하나인 중국을 방문해서 보태통 만나가지고 우리가 닉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제 남북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도 냉전 체제가 슬슬 녹기 시작하니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 박정희 정부에서도 뭔가 북한과 교류를 하고 뭔가 좀 이거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북한과.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이지만 우리나라 대표가 이후락이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결국 국제적으로 냉전 체제가 녹고 있는 그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가 녹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북한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기본적으로 3대 원칙이 있어요.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열강들한테 간섭받지 말고 우리가 뭔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 대단결을 해야 된다. 이 3대 원칙을 바탕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독재로 이용합니다. 독재로. 자, 박정희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지금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내가 계속 대통령을 함으로써 밀어붙여야지. 그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계속 독재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은요 사회주의 헌법을 이때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완전히 독재체제로 가게 되고요. 남한,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7차 개헌을 단행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라고 그래요. 유신개헌. 자, 이거는요 완전히 종신제, 대통령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바꿔버린 거예요. 내용 보세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죠. 간선제는 누가 뽑냐면 화살표에 뭐라고 돼 있어? 통일 주체 국민회의. 자,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았던 거를 간선제로 바꾼 다음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간선으로 뽑는 거예요. 그럼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사람들,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다 구성하면은 무조건 대통령 될 수 있죠. 그리고 중임 제한도 철폐했기 때문에 뭐야? 임기,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진짜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로 바꿨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녹색으로 쓴 거 보세요. 일단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임명하면 박정희랑 친한 사람을 하겠죠. 그럼 왜 3분의 1을 꼭 임명하게끔 했을까? 개헌 못하게 하려고. 개헌. 국회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 3분의 1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헌 쉽게 못합니다. 개헌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3분의 1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긴급조치라는 명목으로 헌법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들 있잖아. 이 기본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했을 시기에 긴급조치를 통해서 그 헌법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긴급조치. 그 다음에 국회 해산권. 말 안 들으면 국회 해산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법관도 임명하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이죠. 거의 왕이 됐습니다. 왕.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맨날 뽑아줄 거니까. 7차 개헌 유신헌법. 자,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가 결국 북쪽도 독재체제가 구축이 되고 남쪽도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결국에는 독재체제가 구축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로 흐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찌됐건 개헌을 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4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3공화국과 4공화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독재체제를 쭉 구축하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가 욕먹는 이유는, 비판받는 이유는 독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칭찬받는 이유도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뭘까요? 산업.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성공했다는 거잖아. 그때 경제개발. 그래서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살짝 보세요. 2차 오일 쇼크라고 썼죠.
그 당시에 1978년 이쯤 전 세계적으로 이때 중동에서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중동에 기름이 대부분 거기서 산유국이잖아.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면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밑에 보세요. YH 무역 사건.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무역 회사가 있었어. 여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임금도 적고 그냥 착취만 당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파업도 하고 노동운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노동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여성 노동자가요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YH에 있던 여성 노동자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당시 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김영삼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 당시 신민당, 야당인데 민주당이 나중에 신민당으로 바뀌거든요. 그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을 찾아가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도와주려고 하니 어떻게 했다? 박정희가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선거구가 어디였냐? 지역구가 어디였냐? 바로 부산 마산이었어. 그 부산 마산 사람들이 뽑아준 건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냥 제명시켜버렸어. 화나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다? 1979년에 부마 항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자, 부마 항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혹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병헌 나오고 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부마 항쟁이 있었어. 자,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항쟁이 일어나고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죠. 이때 이제 당시에 박정희 어떻게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2인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 다음에 3인자 비서실장이었던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이 인물이 셋이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총을 쏘는 저격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11.6 사태입니다. 11.6 사태로 누가 죽었어요? 박정희가 죽습니다. 2인자였던 중앙정보부장 김규식이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죽게 되고요. 그런데 이 김규식이 아니라 김재규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당시 대통령 박정희를 저격한 그런 사건이 11.6 사태예요. 그러면 권력에 공백이 생기는데 원래는 김재규가 그러면은 그 권력으로 자기가 잡으면 되는데요. 이러한 권력이 공백이 된 상태를 누가 싹 잡기 시작하냐? 드디어 나옵니다. 전두환이가 여러분 하나회라고 들어봤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끼리 딱 만든 거야. 11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그 조직한 거야. 육군사관학교. 그래서 하나회, 그 당시 하나회 수장이었던 이 전두환이 그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12.12 사태입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강제로 체포해버려요. 강제로 체포하고 권력을 차지한 사건이 여러분들 바로 12.12 사태고, 이거를 영화에서 보여준 게 여러분 서울의 봄 있죠? 영화 서울의 봄? 그게 12.12 사태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12.12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이 하나회가 권력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결국 사형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1960년대, 70년대로 나눠서 3공화국 박정희 정권, 4공화국 박정희 정권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이 밖에 박정희 정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교육의 방침을 나타내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새마을운동 이런 거 들어봤죠? 당시에 경제개발 5개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경제개발을 통해서 공업화, 도시지역의 공업화를 추구했단 말이야. 그거 누가 불만이야? 농촌지역이 불만이잖아. 그런데 박정희 정부, 즉 민주공화당, 여당의 핵심 표밭이 아이러니하게도 농촌이에요. 근데 농촌에 불만들이 생겨. 그러면 나중에 안 뽑아주면 어때? 박정희 정권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한 겁니다. 초가집들 다 허물고 그런 계량가옥들 만들고 그런 새마을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시키는 경부고속도로도 이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83 조치는 뭐냐면요. 자,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키워요. 대기업을 키워서 거기서 파산되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룩하려고 했단 말이야. 경제 발전을. 그런데 이 대기업들한테 그래서 특혜를 줍니다. 이 기업들이 모두 자기 돈으로만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죠. 은행 돈 빌리고 하잖아. 그게 바로 이게 83 조치가 뭐냐면요. 자, 은행을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죠. 이자를 내잖아.
근데 이자 은행에 이자를 쭉쭉 내야 되는데 이때 그 대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83조치 발표한 다음에 사채 동결해가지고 이자 여러분들 금리 있잖아. 그 금리 딱 고정시켜가지고 대기업들한테 유리하게 해줍니다.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대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83조치를 통해서 사채를 동결시킴으로써 대기업들을 더욱더 성장하게 됐고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여기 때부터 더욱더 대기업 중심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이제 드디어 그 경제개발 5개년이 나오죠. 박정희 정부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할 수 있다면 경제개발한 건 맞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6.25 전쟁 이런 게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제 대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자,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은요 1, 2차와 3, 4차를 구분할 수 있어요. 60년대 1, 2차는 경공업 중심입니다. 이거 경이 가벼울 경자예요. 예를 들면 뭐냐, 가발, 연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경공업 중심으로 공장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수출하는 그러한 형태가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이고요. 70년대를 가면 3, 4차 이 경제개발 5개년은요 바로 중화공업입니다. 자동차, 배 이런 무거운 것들 있죠. 이런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수출하는. 그래서 우리 경제개발 5개년에 녹색 글자로 뭐라고 써 있어? 외자 도입, 수출 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경제개발 5개년은요. 외국의 자본을 도입해. 외국한테 돈을 빌려요. 그걸로 물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 물품을 수출하는. 외자를 도입해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데 1, 2차는 경공업 중심, 3, 4차는 중화공업 중심. 오케이?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요. 박정희 정부.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다음 조치 읽어볼 것도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 오, 뭐라고 써있어요? 긴급조치. 그러면 언제야? 박정희 정부 시기 중에서도 언제야? 7차 기한 이후잖아. 이게 유신헌법이 통과된 이유잖아. 그거를 보면 돼. 그럼 이 시기에 어떤 게 있었을까? 아,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서 봅시다. 이거 다 5번이거든요. 이거 왜 5번이냐면 여기 써놨는데 내가 빼놨네. 여러분들 다시 아까 이거 잠깐만 보고 갑시다. 자, 유신헌법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연하죠. 독재체제 구축하는데 그 대표적인 저항이 3.1 민주 구국선언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들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뭐 이런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인물들 중심으로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거 유신헌법에 대한 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왜 모르나 했네. 당연히 몰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장기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서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해되시죠? 이거 긴급조치를 보면 유신헌법 7차 개헌 이후구나. 그럼 공화국으로 지금 3공화국이 아니고 4공화국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5번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거 뭘까? 자, YH 무역 사건.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답은 2번. 이해되시죠? 경제개발 5개년.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끊고 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